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복귀할 경우 그간 미뤄진 대규모 투자와 M&A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모 규모만 4조 2천억 원이 넘는 크래프톤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앞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예상외로 부진했던 만큼 상장 이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를 가늠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 정부의 양도세 강화 조치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르면 연말께 미국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용 편의성과 함께 치료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면서 현행 의료 방역 체계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되는데 그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투자와 M&A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 뒤 13일 출소하게 됩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 부재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의 결정이 미뤄졌던 만큼 삼성전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는 투자를 하려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회장이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챙길 일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제2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이 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TSMC와 인텔 등이 공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삼성이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 파운드리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어스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투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5G 보급과 재택근무 확대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미국 생산 라인 증설은 평택 3공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의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장 사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M&A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이은 총수 공백으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가 없었던 만큼 본격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세계 점유율 1위, 파운드리 점유율 2위의 삼성전자. 독보적 기술력으로 경쟁사와 격차를 크게 벌린다는 초격차 전략을 이 부회장 복귀 이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판단에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 반면 개인들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영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 전자에 복귀한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맞물려 시장의 기대감은 향후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인수합병 등 빅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일 새 폴더블폰 공개와 하반기 반도체 재고 및 가격 우려감 해소 등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증권가에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53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와 맞물려 그간 매도세로 일관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매수세로 돌아서며 이달에만 1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또 자꾸 나오고 총수가 있고 없고는 사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작용을 했을 거고.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거 차익 실현 움직임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상반기 24조 원에 이어 지난달 2조 원 이상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는 지난 한 주간 1조 7,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 주가의 향후 상승 모멘텀의 핵심 변수로 주력 사업 분야인 반도체 등에서 경쟁 우위 등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이제 그 삼성전자 총수의 사면에 따른 투자 기대감 혹은 또 M&A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와 맞물려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일대 중요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값은 4년 만에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개념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지조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3만 9천여 채로 한 달 전 대비 1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107.9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월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꽁꽁 묶인 정비사업 관련 규제까지 더해져 매물 잠김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1년 전보다 34%가량 줄어들어 하반기 집값 불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현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한 매물 잠김 현상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의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또 다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자는 건데 시행 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나름 할 수 있는 차익 자체가 세제로 다 환수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세 내고 버티고 있고 대부분 이제 세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그냥 버티게 하면은 25번에 걸친 누더기 대책의 후폭풍 속에 하반기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없을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마다 독감처럼 찾아와 수천 명 이상의 사망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일상처럼 번지는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치료제입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먹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코로나 치료제가 몇 달 안에 상용화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길리어드와 일라이닐리, 니제레논의 정맥 주사제입니다. 하지만 이들 치료제는 병원에 입원해 주사로 투여해야 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복용 편의성이 높고 좀 더 신속한 먹는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입니다. 일찍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포기하고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머크는 이르면 9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데 임상시험이 끝나면 FDA 긴급 승인이 즉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FDA 승인을 전제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선구매 계약을 마쳤고 우리나라도 선구매 예산 약 5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머크의 뒤를 쫓고 있는 제약사는 로슈입니다.
경구용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바이러스 노출 후 예방요법제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3사 가운데 가장 더딘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치료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각광받고 있지만 생산이나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을 만큼 생산과 유통이 쉬워야 하고 저렴해야 하며 알약 형태로 쉽게 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의료계에선 이야기합니다.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처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해외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을 짚어봤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국산 이 경구 치료제 언제쯤 개발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 하면은 미국의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이 정도가 지금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주사제입니다. 이제 레키로나주를 보시면 뒤에 주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주사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주사제의 되는데요. 주자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키로나 주라고 안 하고 레키로나라고도 맞습니다. 있던데. 네, 그래서 레키로나라고 해도 되고 레키로나주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주사가 아니고 알약이나 캡슐형으로 이제 직접 입을 통해 먹는 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뭐가 좋다, 꼭 이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냥 먹으니까 주사를 놓는 것에 비해 좀 사용이 간편하고 주사를 놓다 보면은 이제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감염 위험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리고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조금 적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부작용 논란이 있다 보니 새로운 제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효능 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편리한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단 감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당장 그렇죠.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변 같이 그렇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국산 치료제 개발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사실 이게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다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이 네. 임상시험은 전부 다 이제 그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3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제약사들보다 약간 뒤처져 있는 상황 혹은 기존 1 이상 경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특성상 경증 환자들 주변에 좀 있으셨나요? 그 보면은 그냥 격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위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굳이 이제 뭐 치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격리를 안 하시는 그런 큰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증 환자에게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를 숙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서 임상 시험 중인 국산 경구용 치료제는 총 7개인데요. 해당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는 유덴 테라퓨틱스, 대웅제약, 동화약품, 부왕약품, 신풍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데요. 네,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곳들을 조금 꼽아보자면 대웅제약, 코비블록, 부강약품, 레보비르,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 정도입니다. 이 회사들 모두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선뜻 막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난달 27일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임상, 2상, 2비상 탑라인, 그러니까 탑라인이라고 하면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 임상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임상 목표가 있어요.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
즉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증상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약을 먹은 환자와 해당 치료제를 먹은 환자의 그 빨라지는 시간이 각각 8일, 7일,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결과였죠. 예. 다만 50대 이상 경증 환자의 호흡기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가능성을 확인은 했었거든요. 50대 이상의 환자라든가 호흡기 질환 관련된 증상에서는 유의성이 좀 그나마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단은 그 한 8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추가 분석을 하려고 해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일부 경우에서는 나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달 말 추가 분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먹는 치료제 개발사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앞서 이야기했던 대용제약의 경우 이제 알약 형태인데요. 부광약품은 제가 알기로 캡슐형 제제입니다. 네. 이는 최근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5월에 발표한 탑라인 결과만 보면 목표로 삼았던 바이러스 음성 전환율, 그러니까 이 말이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아직은 있었습니다. 네. 단 위약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인 경우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8월 중에 나올 최종 결과에 대해 매우 촉각을 세우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분석 정리가 변수가 많아서 아직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금 주목할 점은 이 부광약품의 물질이 항바이러스제라는 겁니다. 예. 독감 치료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던 그 타미플루 기억하시죠? 예. 그게 항바이러스제인데요.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약과 이제 독감에 걸리면 뭐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개발 중인 약들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정도인데 요거는 항바이러스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일단은 증상 완화제들이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네. 증상 완화제 중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임상에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항바이러스제 자체로 개발된 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레보비르라는 이 약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주는 네. 약이다라는 그렇죠. 건데 대용제약하고 이제 부광약품 이렇게 두 곳을 지금 짚어봤고 네. 여기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곧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 곧 빠르면 8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 5개월 넘게 사실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곧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는 뭐 전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아직 이게 굉장히 말씀이 꺼리시더라고요. 조금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좀 입장이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군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임상 이상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네. 뭐 성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발 더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산 치료제 개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기대감이 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상을 진행할 때 이제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3상까지 가봐야 아는 게 치료제긴 하거든요. 예. 현장에서 코로나 치료하는 분들도 우리가 2상까지 봐서는 알기 어렵다. 3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일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임상 시험에 있어 주된 평가 지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도 부가적인 개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농도가 위약군보다 감소했다던가 특정 집단에게 효과가 있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3상을 건너뛰고 이상 결과만으로 우선 시판이 가능한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유효성,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임상을 중단해 실패하기도 합니다. 최근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3상에서 중단을 선언해서 파장을 좀 일으킨 바 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 임상 결과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이 약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10년씩, 20년씩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어떻게든 국산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완전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임상을 바로 중단하면 되는데 약간의 실마리와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거죠. 예. 네, 3상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이제 당장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네, 맞습니다. 경구형 치료제 네.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는 등 규제 강도를 올리자 우리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열리는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신문 경제참고보가 게임을 두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당일 삭제됐다가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빼고 다시 게재됐지만 게임을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아편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게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 우리 게임 기업들이 선택한 피난처는 동남아 시장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게임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7%로 예상되고 태국 역시 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미 지난해 베트남 법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웹젠도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에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출시를 마쳤습니다. 인도도 우리 기업들의 공략지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인도는 최근 게임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4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48%에 불과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인도 현지에 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 시장에만 올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이 시장에서 성공한 게임이 터키, 파키스탄을 거쳐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직접 경험했기에 인도 시장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은 미래의 큰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는 47조 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시장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뼈아프지만 불안한 시장에 목을 매기보다 새로운 영토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요즘 뷰티 업계에는 가치 소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건 열풍이 뜨겁습니다. 비건주의를 앞세운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는가 하면 대기업들도 비건 화장품 라인을 대거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백화점 입점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20개국 진출에 성공한 디어달리아. 런칭 1년 만에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르오에스. 이들 스타트업들은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을 앞세워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동물을 희생시키는 모든 상품을 배제하는 비건주의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MZ세대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비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선가는 그렇게 실험 대상이 된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이제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화장품의 경우 지키기 까다로운 식단에 비해 비건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비건 뷰티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뷰티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화장품 대기업들도 비건 대열에 잇따라 합류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는 프랑스 비건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시아 첫 화장품 생산 설비 비건 인증을 받은 바 있고 한국콜마 역시 비건 인증을 받은 기초 화장품과 색조 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비건 메이크업 라인을 처음 출시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지난해 비건 기초 화장품 브랜드 이너프 프로젝트를 런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뷰티 산업계에서는
본질적 요소인 제품의 본질적 요소인 품질과 기능을 넘어서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화학 성분을 최소화한다라는 클린 뷰티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시장 내 핵심 소비층인 MZ세대의 목적 우선주의 기반의 소비 성향에 의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글로벌 비건 화장품 시장은 약 153억 달러로 연평균 6.3%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엔 28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전 산업군의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ESG 경영이 화장품 업계에도 확산하면서 MZ세대의 가치 소비와 맞물린 비건 클린 뷰티 라인은 K뷰티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고용 폭발 미국, 물가 변이의 촉각.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이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가 무려 94만 명을 기록하면서 다음 달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일자리 표로 준비했는데요. 역시 당초 85만 명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집계가 됐다가 지금 보시면 6월에 93만 8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 실업수당을 폐지했는데 이 덕분에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일자리가 늘지 않았던 게 실업수당 때문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들도 다음 달 초까지 실업수당을 모두 종료하게 되니까 고용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 이사가 8월과 9월에 신규 고용이 80만 개 수준을 넘어서는 게 확인된다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6월과 7월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5%대로 높아져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지금 7월에도 5%대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시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델타 변입니다. 미국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지만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될 정도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합니다. 입원과 사망자 수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다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 공포가 모처럼 살아난 고용과 물가 지표를 다시 위축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면 중증과 사망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니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9월 테이퍼링설이 힘을 받고 있지만 여전한 변수들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카페24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이버가 조만간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죠. 카페24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최대 경쟁사와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이번 주 카페24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금액은 1,500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경영권은 여전히 창업자인 이재석 대표에게 남겨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카페24, 이름은 카페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예. 이 전자상거래 솔루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예, 카페24 진짜 카페가 아니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도와주고 마케팅이나 결제, 물류 같은 이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지난 2008년 중국을 시작으로 북미와 동남아 또 유럽까지 발을 넓히면서 현재 고객만 해도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서 190만 명에 달합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473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해외 진출에 나선 상황인데 카페24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업체 간 시너지라면 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카페24는 플랫폼 이렇게 모두 독자적인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카페24 이용자는 지금 190만 명, 스마트 스토어는 4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고객 데이터를 교환한다면 더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뿐만 아니라 카페24의 해외 인프라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카페24는 현재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10년 넘게 지사를 운영 중에 있고 인도와 유럽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연내 일본 스마트 스토어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장차 네이버가 카페24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이 진출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이버가 요즘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AI 기술을 접목시키는가 하면 이번에는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M&A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쟁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는 새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모더나 도입 차질, 그렇지만 목표는 그대로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국내 모더나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방역 당국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이달 계획된 모더나 공급 물량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모더나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24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915만 8천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급 차질로 정부의 접종 계획도 예정보다 미뤄지는 게 아닌지 싶은데 어떤가요? 예, 정부는 이번 공급 변경에도 국민 70%의 9월까지 1차 접종을 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 16일 이후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기존의 4주에서 6주로 늦춰서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50대 연령층들이 2차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일단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국은 지금 고3 학생이나 고교 교직원 또 기타 대입 수험생은 기존 간격인 4주를 유지해서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 일정에 따라서 이달 28일까지 이뤄집니다. 일단 전체적인 접종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미국이 지금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미 계약을 마친 물량도 막상 시점에 도달하면 차질을 빚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물량은 예상에 맞게 공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 분야 교육에 공을 들이면서 국민들의 재테크 역량 강화와 기업인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기획 경제리더 금융교육이 키운다. 그 첫 번째 배성재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 기업들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탈무드로 대표되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바로 금융교육. 유대인들은 적은 돈부터 저금하고 불려나가는 방법, 즉 재테크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There's a big whole set of rules and how to deal with money, and mainly the Talmud the Bible is teaching us a lot of how to watch our money. Not to spend on unnecessary things, only do things that are necessary and are here for a purpose. 경제 규모 10위권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과연 우리의 금융 교육은 어떨까요? 한국경제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 10명 중 9명이 금융 교육에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금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국 고등학교의 사회교과 선택 과목 중 경제가 선택받은 비율은 39.4%, 과목 중 가장 낮습니다. 이유로는 수능 위주의 교육이 꼽힙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교육이 실생활보다는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재테크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 지금, 적절한 금융에 대한 교육과 투자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를 한국은 안 가르쳐요. 돈 교육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투자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평생을 살면서 자기 라이프에 대한 플랜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잖아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자국민들의 경제와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축과 대출, 투자, 보험 등을 담은 통일된 금융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미국은 금융 교육에 가장 앞선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마다 전국 교사 5만 5천 명에게 경제 교육 연수를 하며 금융 교육을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교육협회의 설립 목표는 모든 시민이 금융 이해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를 수학과 과학 등과 함께 9개 핵심 과목으로 지정했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에선 영어 수학 과목에 금융 문제를 다수 출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기업가들이 나오는 것도 올바른 금융 교육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업가 스토리를 알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매출액이란 단어,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뭔지, 퍼가 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 내가 회사를 창업하더라도 뭐 ROI가 뭐고, ROE가 뭐고, 프라핏 마진이 뭐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창업하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제는 상식이 아닌 생존 무기가 된 돈 공부. 금융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을 기르고 나아가 좋은 기업가들을 기르기 위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온 박혜린 기자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박 기자 일주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휴가 어떠셨습니까?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볼 텐데 오늘도 얘기 나눠볼 종목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IPO 슈퍼위크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열심히 이제 씨를 뿌리셨던 분들 이번 주 수확의 설렘을 맛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HK 이노엔이 상장을 했고 내일은 크래프톤이 증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마지막 대여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크래프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래프톤 내일 상장을 하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이 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IPO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크래프톤은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7.79대 1로 보시다시피 대형 공모주들이 그동안 세 자릿수 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조금 나죠. 청약 증거금은 5조 35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역시도 과거 대형 공모주였던 SKIT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진행했던 원티드랩이란 기업이 있는데 사실 몸집으로만 봐선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인데 원티드랩 청약의 증거금이 5조 5천억 원 넘게 몰리면서 크래프톤의 앞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티드랩이 크게 호응을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크래프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가 생각보다 냉랭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크래프톤의 우리 사주 청약률도 사실 조금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주 청약에서 이 배정 물량이 20%만 배정이 됐고 80%가 실권 처리가 됐습니다. 즉 80%의 물량은 외면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80%면 거의 대부분이 실권이 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 사주 청약하면은 뭐 임직원들한테는 대박의 기회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디 임직원들 뭐 따상시 몇 억 차익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봤죠. 있는데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주 청약이 일종의 복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가령 카카오게임즈의 우리 사주 청약률은 100%를 기록을 했고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등도 거의 임직원들이 배정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도 크래프톤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얼마 차이 안 나게 청약을 진행했던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수치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상장 후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얘기하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네. 이 부분 또 짚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4.91%입니다. 예. 즉 기관 물량의 절반 이상은 확약이 걸리지 않아서 이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공모주들 가령 카카오뱅크나 SKI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이 확약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 예. 기간별로는 3개월이 23.8%로 가장 많았고 1개월 16.9%, 6개월 3.7%, 15일 0.5% 순이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이 기관들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리스크에는 뭐 대비를 해야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게 이게 카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또 고평가 논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보면 이 논란이 무색할 만큼 잘 네.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따져보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짙은 곳들이 투자에 이제 참여해서 투자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릴 물량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청약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 크래프톤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싸늘했던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게임주들이 다소 눌려 있었던 것도 크래프톤 이 상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을 하셨듯 이 상장 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뱅크도 따상은 못했어도 이 상한가는 기록을 했고 예. 오늘까지도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공모 청약 당시 경쟁률이 0.43대 1에 그쳤었는데 오늘 기준 코스닥 5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크래프톤 역시 상장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상장 후 사업 영역 확장 등 기업 가치를 드러내면서 이 주가가 방향성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정 주가를 제시한 곳은 메리츠증권과 KTB 투자증권입니다. 각각 72만 원, 58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는 일단 대비를 하되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많이 제시가 된 만큼 이 부분 좀 넓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 설명 짧게 들어보죠. 네, 쉽게 하이브에는 BTS가 있지만 예. 크래프톤은 배그라는 게임이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게임 시장에서 동시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게임으로 지난 3월 기준 무려 7,5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영업이익은 115% 증가하는 등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을 하고요. 이 배그 말고 대박을 낸 게임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 배그라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크래프톤 측은 배그 IP를 통해서 영화나 웹툰 등 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이 점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약 4조 원에 달하는 공모 자금 중 70%가량을 인수합병에 쓰겠다고 밝혔던 만큼 향후 회사의 확장 행보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약 24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게임주 1위인 NC소프트를 가뿐히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게임 업계 BTS를 만든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HK 이노엔 그리고 크래프톤 외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모레는 원티드랩, 12일에는 플래티어, 13일에는 엠도가 증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연달아 대어들이 상장하면서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이번 주에 4개 기업이 무려 상장을 하는 만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짧게 짚어볼 텐데 2차 전지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코프로 한번 짚어보죠. 네, 에코프로가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21%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교를 해도 한 25% 정도 잘 나온 거고요. 예. 이렇게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기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모두 9곳이나 됩니다. 그럼 이 리포트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가 제일 높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까? 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기존 22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잡은 거고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아시안 대신증권 등도 3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8%, 7%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상승 여력이 1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 이유를 보면 이 에코프로-BM이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신규 라인 가동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좀 짧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티커명을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기업은 MSTR. MSTR. 예. 네. 어떤 기업입니까? 서학개미들에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4위에 연이틀 올랐습니다. 예.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 20% 600달러 선에서 700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특이한 점은 회사의 본업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사업 실적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이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흔히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힙니다. 가상화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2위가 테슬라, 그리고 3위가 스퀘어, 4위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고요. 코인베이스가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유량을 보면 압도적으로 10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집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입해 보면 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6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규모죠. 그러네요. 테슬라보다 한 2배 정도 갖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의 테마주였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투자를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온 걸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바로 CEO 때문인데요. 마이클 세일러인데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어떤 것을 뜻하는 사진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엑스맨입니까? 뭡니까? 네, 이게 레이저 아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종의 밈입니다. 네. 그러니까 SNS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비트코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쓰이는데 맨 오른쪽이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프로필 사진이고요. 중간이 일론 머스크가 잠시 좀 활용을 했던 이미지이고 첫 번째 이것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입니다. 예. 세일러는 이 비트코인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발명품이라고 강조하는 열혈적인 비트코인 옹호자로 유명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은 주주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억 9,330만 달러, 좀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죠. 하지만 오히려 손실에도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 한 4만 5천 달러 선까지 올랐는데 금요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이 1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25년간 누적적으로 쌓은 수익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엄청나네요. 지난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가상자산을 이렇게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런 MSTR 같은 주식을 사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관들이 그렇게 투자를 기관들이요?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가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인데요. 지분율이 14.56%입니다. 실제 블랙록은 이제 산하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 등급도 투자 적격으로 올린 좀 비트코인의 옹호적인 입장인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캐피털 그룹의 계열사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SEC에 제출된 지난 1분기 헤지펀드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20개가 넘는 이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4분기에 비해서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재미있는 것이 이 리스트를 보면 1위로 글로벌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 시타델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이 공개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그동안 그리핀은 암호화폐에 어떠한 경제 기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간접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위험 투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간접 투자로 MSTR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론이 좀 번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미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회사는 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조사하고서 기업 맞춤형 전략을 짜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수백만 개의 회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또 기업의 의사결정 등을 효율적으로 돕는 것이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총 수익이 1억 2,5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구독 서비스가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 제품 라이선싱 매출은 무려 50% 급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네임을 더 널리 알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요. 하지만 사업 수익 규모 자체가 가상화폐 투자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결정적인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 경쟁력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앞으로 이 MSTR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죠?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리스크인 셈이죠. 월가에서도 이 투자 분석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오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1년간 나온 보고서가 5개에 불과합니다. 다만 목표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전 것이 작년에 발표했던 시티그룹인데 매도를 권고했고 $200 선이었는데요. 올 이제 1분기에 나왔던 새 보고서는 모두 좀 매도가 많았고 또 800에서 $900까지 목표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까지 내면서 어떤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조 기자 개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MSTR 주식을 사는 것 어떤 게 더 유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투자에 나서지 잘 않는 편인데 뭐 고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이 간접적으로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